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묘하게도 한반도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같이 있었다는. 지구촌인가요? 뭔가 동기화가 일어나요. 이게 탁 흔들면 전 세계에서 뭐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 이걸 자연재해랑 엮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이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도 벌써 흔들흔들하지 않나요? 그렇죠. 1392년이 조선 개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유럽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랑 영국이 100년 전쟁. 근데 이게 100년 전쟁이 아니에요. 1337년에서 1453년까지 싸웠어요. 120년 싸웠네요. 잔다르크 나오고. 네. 근데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네. 2차 대전도 그랬었고 봉건제가 붕괴되고 중앙 집권이 강화돼요. 특히 프랑스. 이후에 프랑스는 한 번 더 왕권이 강화되는 시점을 가져요. 30년 전쟁이라는 걸 또 해요. 이거는 독일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거는 종교랑 좀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독일에서 싸웠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게요. 약한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엔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으나 제국은 아니고 그냥 공국들이 있고 그들끼리 투표로 황제를 뽑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독일 인구가 1500만 정도 됐었대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800만이 됐대요. 많이 줄었구나. 근대 국가가 열리는 걸로 얘기를 해요. 프랑스는 좀 더 이때가 루이 14세 나오고 하는 그 시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왕권이 셌을 때군요.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병자호란을 겪죠. 조선이 개국 때는 여말 왜구들이 많았던 이유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일본의 남북조 시대 때 중세에 교황이 있었을 때 한 번에 교황이 2명 이상 있었던 적도 있는 거 아시죠? 교황과 네. 왕들이 싸우다가 네네네네. 쫓겨나고 네. 새로 교황 세우고 이랬던 적 있잖아요. 덴노 하나가 있었는데 몰아내고 새로 추대했는데 그쵸. 추대하고 뭐 이랬던 혼란기. 그게 1336년에서 1392년 딱 조선이 개국하던 시점에 정리가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가 올라서면서 원나라하고 한판 붙죠. 포인트가 어디냐면 1368년이에요. 원나라가 북원이 돼요. 우리 주변은 다 시끄러웠어요. 자, 요거를 좀 더 과거로 가보도록 하죠. 고려가 개국할 땐 어땠을까? 고려 개국이 900년 초반대예요. 네. 그리고 후삼국이 통일된 게 930 몇 년이에요. 그 즈음에 중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망하고 네. 송나라로 넘어가고 네. 이런 시점이에요. 당나라는 선비족입니다.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송나라는 한족이에요. 선비족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 잘 모른대요. 그냥 요동지방 어디 살았다. 옛날에 게임 중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선비족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위쪽 지방에 나오는 그런 몬스터들로 나오긴 해요. 물론. 그렇게 복잡하던 시절에 역시 고려도 건국이 돼요. 이게 항상 그렇게 맞물려요. 당시에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는 유럽도 없죠. 아메리카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어디만 있죠? 명이랑 일본? 중국만 있어요. 일본도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안중에 없으니까. 덴노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7세기예요. 통일신라 나오던 그 시점이에요. 일본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추기 시작한 거는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가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일본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외구만 안 오면 돼. 이 정도 느낌? 조선,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세계는 중국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당시에 한반도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나라는 항상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하고 한반도 사이에 있는 땅이 있죠. 요동? 이 요동이 항상 문제가 돼요. 무엇다 맨날 싸우잖아요. 삼국시대 때부터. 맞아요.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 요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들 땅이죠. 한족 입장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족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관심 있는 땅이냐면 선비족, 당나라, 여진족, 거란족한테는 의미 있는 땅이에요. 또 누구한테 의미가 있냐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고조선을 뿌리로 보는 게 정착됐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고조선의 뿌리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양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식민사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요동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지역이 고조선 때도 한반도에 속해 있는 땅이었고 고구려 때도. 그래서 거길 쳐들어오는 걸 묘사한 전쟁 영화가 있죠. 조인성이 멋있게 나오는.
거기서 설현이 연기를 못해가지고 욕먹었던. 아, 그런 설현이 최근에 조명가게에서 연기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던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성장케였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안시성. 성동일도 나오고. 네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요동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땐 요동은 자기 땅이었고 당나라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경계선이 요하고 그 뒤에가 요동인 거예요. 이 요동반도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해 때도 우리 거. 한반도의 국가의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이거를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놈놈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좋은 놈, 나쁜 착한 놈, 나쁜 놈인가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에서 만주 벌판을 뛰어다니는 거? 네. 말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지금 만주는 그 모습 아니에요. 위성사진을 한번 보세요. 농경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그때 일제강점기에 넘어가가지고 쌀 재배 북한계선에 대해서 저희 지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한민족이 있는 곳이 북한계선이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하얼빈에서 봤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일제니까 만주를 이제 또 건너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정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럼 개간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말을 타고 거의 반나절 이렇게 넘어가야 도시가 나오고. 넓기도 넓죠. 노래에도 광야 그러면 만주벌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통과 역사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땅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되게 애매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전략이 동북공정이죠. 고구려도 우리나라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땅으로 잘 편입시킨 나라가 있죠. 천조국, 미국. 포코너스라는 곳이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사기당했던 그곳. 아, 사기. 그렇죠. 인디언들한테 사기당한 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바로 그곳. 그곳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죠. 근데 그거를 뺐죠. 캘리포니아도 멕시코 땅이었죠. 아, 그래요? 뺐죠. 지금 그린란드 나죠 이러던데. 그렇죠. 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쪽이 그 멕시코 그게 있는 거군요. 지역명이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지역명도 굉장히 문화권? 많죠. 문화권. 맞아요. 그 전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강, 미시시피강.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 중부로 넘어오면 당시 그게 누구 거였냐? 루이지애나, 루이의 땅, 프랑스 땅. 거였구나. 프랑스 거였어요. 아, 그래요? 미시시피강 하류 제일 바다 만나는 카리브해로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도시가 뉴올리언스. 아, 뉴올리언스. 여기가 원래 프랑스 애들이 만들었던 도시예요. 가운데 땅이 프랑스 땅이었어요? 뭐 다들 땅 따먹게 하던 시절에 그랬던 거죠. 미국이 뺏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고 프랑스가 팔았어요. 팔았어요? 누가 팔았냐? 나폴레옹이 팔았어요. 아, 그래요? 왜 팔았냐? 관리 안 돼서? 돈이 필요해서. 아, 돈 필요해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판 거예요. 헐값에. 혹시 그러면 퀘벡도 그렇게 팔았나요? 경계를 그었을 거예요. 그거는 인디안 프렌치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산 땅이 있죠. 알래스카? 네. 누구한테 샀다? 러시아? 이건 소련이라고 하면 안 돼. 러시아라고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미국이 남북전쟁 하던 시절에 산 거거든요. 네. 그 시절이면 1800년대 중후반이고 그러면 아직 제정 러시아가 있던 시절이에요. 아. 그런데 왜 알래스카를 팔았을까? 기름 러시아는? 없는 땅인 줄 알고. 그 당시에는 기름에 대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처칠이 등장할 때부터 기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걸 산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슈워드예요. 그래서 슈워드의 바보짓이라고 알려졌었던 곰들 사는데 왜 샀니? 쓸모없는 땅.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찌찌뽕.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아메리카 대륙이었으니까 사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미 북쪽 땅은 너무 많아. 시베리아가 다 자기 거잖아. 아, 눈 그만 보고 싶었나 보네. 그래.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럽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린 아시아 아니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넓혀가죠. 그럼 만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땅 아닌가요? 제가 아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개간을 해서 농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마스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떤 힌트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맷 데이먼이 그 말을 하죠. 자기가 여기서 감자를 처음 키우고 수확했으니까 여기는 콜로니, 식민지 맞아. 왜냐하면 경작을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콜로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만주는 누구의 콜로니다?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요동이 계속 문제가 돼요. 원나라 시대의 요동은 누구 거였을까요? 여진족 거 아니었나요? 거란 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몽고 애들이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
원거. 그 전에는 고려 거였을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고려의 국경은 어떻게 됐었을까? 계속 바뀌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서쪽은 압록강까지 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압록강 상류죠. 하고 두만강 쪽은 아닌 걸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쪽 국경은 압록강이지만 동쪽은 발해 때보다도 넓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된 문헌이 있대요. 그때는 계속 그 전쟁으로 이기고 먹고. 맞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요나라, 금나라가 들었으면 걔네들이 힘 세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뺏겨. 맞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냥 우리 거야. 뭐 맞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중국하고 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걸렸었나 봐요. 쌍성총관부, 네. 동령부 이런 데들이 다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하는 것이 누구냐? 어떨 땐 고려, 어떨 때는 원나라였고 그런데 명의 홍무제가 원나라를 밀어냈어. 중원을 통일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한족들은 관심 없다면서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원나라를 거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의 중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베이징? 원나라가 베이징을 수도로 만든 나라예요. 왜냐하면 한족들은 거기가 너무 북쪽이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근데 원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내려온 애들이잖아요. 네. 그게 북쪽이 아니야. 그러네요. 오히려 내려온 거네. 북쪽과 남쪽의 중간쯤 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수도를 정한 나라가 미국이죠. 워싱턴 DC가 그렇게 해서 정해지거든요. 그 중간 어딘지. 네네. 그래서 북경이 그때부터 잡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뀐 것 같아요. 시선이. 요동에 대한 시선이. 물론 당나라 때도 이 부분을 치고 싶어 했었어요. 이유는 고려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이 약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안시성 요런 성 몇 개를 딱 따먹으면 그 지역이 그냥 자 있게 돼버린대요. 딱 요동을 딱 넘어오면은 산맥이 엄청 크대요. 말씀하신 대로 성 몇 개를 먹으면은 그냥 평양까지 쭉 내려올 수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나 봐요. 그래서 천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내놔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천령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강원도에 있는 천령이냐 아니냐. 맞아. 북한에 있는 천령. 한자로 적혀 있는데 동명이인이 있듯이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 알았잖아요. 뭐가 나와요? 독일의 도시잖아요. 네. 서쪽에 있거든요. 네. 동쪽 끝에도 있어요. 똑같은 도시 이름이.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혈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고문서를 보시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발굴 조사도 하고 별걸 다 해보시는가 봐요. 아마 이것도 논란거리일 거예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합니다. 1368년에 명이 원을 본격적으로 칩니다. 공민왕은 그 전에 이미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1356년에 부원 세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철, 등등의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을 숙청해버립니다. 이때 고려는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한족이어서 오랑캐여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중국을 장악하고 있으면 힘 세잖아요. 네. 적당한 균형을 잡으면서 어떨 땐 우리 황제다, 어떨 땐 우리 왕이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는. 중국이 분열됐어. 그럼 황제네. 요나라, 금나라, 남송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황제야. 그런데 원나라가 등장하면 왕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리를. 이건 또 4대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조선 초기와 중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념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수구릴 땐 수구리고 그러니까요. 세울 땐 세우고 한번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 서희 같은 사람들이 담판을 하잖아요. 서희 대단한 사람이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장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왕건이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인지 아시죠? 장사하던 집안. 맞아요. 개성상인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실리가 너무 당연했고 외교가 너무 당연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민왕도 딱 보니 원나라 약해지네. 지금 저쪽이 춘추전국이야. 됐어. 이때야. 원래 땅들을 다 수복해 나가는 과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쉽게도 그렇게 배짱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공민왕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명이 계속 세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신돈이 키웠던 세력이 있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던 그 시기는 원나라는 많이 약화된 시기예요. 북원. 명나라가 커지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명나라는 고려 저거 하면서 요동 내 거야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원나라를 쫓아냈으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고려가 있는데 내가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동시에 싸우긴 좀 찜찜해. 그러니까 압박 외교를 해옵니다. 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열심히 갔던 사람이 있어요. 정몽주? 맞습니다. 네. 4번은 확실히 갔고요. 5번을 갔다는 말도 있어요. 계속했던 일은 똑같아. 홍무제 달래기. 무제형 알지? 우리 그런 생각 없어. 근데 이거 원래 우리 땅 이거 좀 봐줘. 뭐 이런 것도 했고 당시 고려가 계속 외고한테 뜯기고 있으니까 제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를 제대로 못 바쳤대요. 5년치 탕감 좀 해줘. 비탕감. 부탁하고. 이때 정도전도 좀 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이 당시는 정몽주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던 그쵸. 시절인 거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몽주가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홍무제에 대해서 책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일단 질러놓고 아니면 알고. 그래서 당시에 정몽주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야 된다.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거 달래기 못해가지고 거기 잡혀 있었던 사람도 있고 얻어 맞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신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신을 보냈더니 앉아있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후드려 팼대요. 홍무제가? 네. 뭐 직접 팼겠습니까? 대신 팼겠죠. 그쵸. 돌아오는 길에 말을 안 줘가지고 걸어서. 그리고 뒤에 홍무제한테 사신으로 갔다가 못 돌아가고 있는 걸 권근이 같이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도 권근은 홍무제가 준 옷을 입었는데 나머지는 현빈이 죽었다는 이유로 상복을 입고 나선 거예요. 넌 가지 마. 뭐 그게 정치적인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홍무제를 다루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나 봐요. 근데 정몽주는 잘 다뤘다. 사이코였네. 홍무제라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몽주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무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욱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영입니다. 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돼요. 요동정보를 가게 되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정도전도 그러는 걸 보면 꼭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최영이 훌륭한 무시는 맞으나 정치에서는 좀 물음표를 찍는 부분들이 종종 생겨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할은 무신으로서의 역할이 딱 맞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했다고 다른 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쵸.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창왕이 즉위하죠. 네. 이때 이색이 왕이 즉위했으니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창왕이 몇 개월 안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간 것 같아. 이것도 자료 조사해 보니까 안 간 것 같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때 이방원이 따라갈 뻔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 개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신 분들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네네. 제가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꼭 하거든요. 중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허가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한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대라고 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 국호를 받으러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상질. 전 오달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로 간 산적, 해적에 오달수가 이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주 비굴한 모습을 너무 명령기로 소화를 해내시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지만 홍무제를 다루려면 그 정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옥새를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국호를 받아오는 거예요. 국호를 가져와봐 라고 고전에 홍무제가 얘기했대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개국한 다음에 나라 이름은 고려를 쓰겠다고 얘기했었대요. 국호는? 근데 홍무제가 나라 이름 갖고 와 그러니까 잽싸게 갖고 가야죠. 조선으로 결정이 났대요. 내부적으로는. 고조선. 기자조선. 고조선이요. 조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가 좀 건방져 보일까봐 화령이라고 이름 또 하나 적어서 갔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땅 이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서. 홍무제 성격 보고. 국호를. 네. 선택해주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홍무제가 다행이다. 시비를 걸진 않았다고 합니다. 활용한 걸로서 다행이다. 너희도 원래 조선이잖아 하면서 조선이라고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름을 받아온 사람이 한상질. 이 사람이 유명한 인물을 낳습니다. 낳나요? 직접 낳지는 네, 않았어요. 이렇게 자식을 한명회의 조부가 됩니다. 세조의 오른팔. 그리고 나서 정도전도 한번 갑니다. 감사인사차. 이때까지만 해도 정도전이 홍무제하고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들끼리 또 통하는 뭔가 있나 본데. 뭔가 네. 정도전이 잘하고 왔다 봐요. 그런데 나중에 홍무제는 정도전을 계속 까요. 왜 깠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인가 봐요.
이성계를 시비를 건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신하인 정도전을? 왜일까요? 개혁하려는 거 그런 것들을 그쪽 가서 얘기했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한번 풀어보고자 연도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이 홍무제를 만나러 간 것은 1392년 조선 개국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진짜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방원이 1394년에 홍무제를 만나러 가요. 그때 홍무제를 비롯한 명나라 대신들이 이방원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조선의 세자가 왔다고. 근데 나 세자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방석이가 세자인 상태였어. 이방원 입장에서는 날 왜 세자라고 하지? 라고 얘기했다고 겸손을 떨었다라는 거 하는데 이방원 측 주장인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정도전 뒷담화를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 뒤에 표전문 시비라는 게 걸려요. 2년 후입니다. 1396년. 표문과 전문, 황제와 황태자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문안인사입니다. 한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홍무제가 걸었대요. 홍무제가 글을 좋아했대요. 목동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못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튼 그 표전문 시비가 걸리는데 그걸 쓴 사람은 정도전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쓴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고 한 명만 갔대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너 말고 정도전 데리고 와. 이게 갑자기 이상하지 않나요? 정도전이 배우야. 얘기를 하죠. 정도전 그때 아파가지고 이거 쓰는데 관여 못했습니다. 아니야 정도전이야. 데리고 와. 뭐가 있었네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도전이 사병 혁파나 이런 걸 통해서 군권을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정도전이 진짜 많은 일을 하는데 경국대전에 초안이 된다는 조선 경국전 이런 걸 써요. 법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 시스템에 대한 책들도 써요. 군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홍무제 입장에서 봤을 땐 쟤네들 봐라. 그래서 정도전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다고 표현을 해요. 사실 요때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해요. 1차 왕자인환이 일어나는 시점 조금 전에 홍무제가 죽습니다. 명나라가 한번 휘청해요. 그리고 요때 홍무제가 죽기 전에 아까 제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물렁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신들을 싹 죽여버려요. 왕권의 과시. 그쵸.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손자를 올려요. 너무 어리지 않나요? 너무 어려요. 네. 또 죽여요. 어린 손자가 황제가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실권? 홍무제의 아들 중에 이방원이나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도 이제 쿠데타를 하겠군요. 영락제가 등극을 해요. 그 4년 사이에 그러니까 명나라도 혼란기였던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빠르게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을 해결하면서 즉위를 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정세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정세를 봐야 된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 세계 정세는 당시엔 중국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